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지난주 317만 명에 달하는 실업급여 청구 건수에도 코로나19 확산이 둔화하고 있다는 기대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89%, S&P 500 지수는 1.15%, 나스닥 지수는 1.4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추가적인 미중 무역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 시간 7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하면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900억 원 수준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13억 달러를 제안했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밝힌 뒤 액수에 대해 꽤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도 남부에 있는 LG화학 관련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이 최소한 1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인도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주에 있는 LG 폴리머스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최소한 주민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제 약보합권에 그쳤는데요. 192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는데요. 한국파 뉴딜 정책을 내놓으면서 어제 이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듯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은 여전했습니다. 호재에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패시브 자금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어제 코스피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어제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은 올해의 폭락분을 모두 만회를 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1% 이상의 강세로 시장 마감되는데 이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는 0.89% 상승하면서 23,87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 1% 이상 상승하면서 2,88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 하락폭을 모두 만회를 하고 오늘부터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1.4% 이상 상승이 나왔고 이제 9,000선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8,979선에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어제 좀 빠졌습니다. 0.8% 하락 나왔고 어제 외국인들 매도 여전했습니다. 48,800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56만 7천 원대. 하지만 최근에 좀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던 만큼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모습이었고요. 네이버가 다시 4위권까지 자리에 굳혔습니다. 1.65%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21만 5,500원 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약보합권 1928선, 코스닥 시장 1.5% 가깝게 상승하면서 668포인트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네, 특징적인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4%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1,200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 증시 안정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비트코인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1,000만 원대 넘어섰고 1,200만 원대까지 올라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함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3%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샌비트 타임존도 2.5% 이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즈는 0.5% 약보합권, 아이온체인도 0.4%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 에메랄드 이더가 10% 가깝게 급락하면서 현재 거래 중입니다. 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리플이 2% 가깝게 상승이고 라이트코인 3% 이상 상승, 그리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2.38% 이상 상승 나오고 있고요. 모네로도 마찬가지로 4.24% 이상 상승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외의 코인들도 오늘 대부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드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점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미국의 국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로 발발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이제 국제 관계 쪽에서도 이제 미묘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어떤 책임론을 좀 계속 어떤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중국에서 병이 발병해서 여기까지 넘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누군가에게 좀 책임을 돌리고 싶은 의도가 상당히 큰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재선을 또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누군가를 또 데려다가 얘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좀 강하게 압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부각되는 상황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가 조금 더 앞세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변화다. 이런 관점 쪽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쪽에서 입장으로는 일단 기존에 했던 거, 특히 내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갔었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중국을 좀 때리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유리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어떤 관세 전쟁과 관련된 쪽에 대해서 다시 재점화를 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제재 조치, 중국을 압박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5월 15일 다음 주죠. 다음 주까지 어떤 지금까지 임시 면허를 발급하고 유예 시한을 가졌던 부분들이 아마 5월 15일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연장이 안 되고 다시 계속 압박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는 세 번째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을 봤을 때 중국이 보유한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보다 보니까 너네가 갖고 있는 우리 국채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이거 별로 상환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너네가 의도적인 책임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져야 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감정 싸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솔직히 국채라는 얘기는 채권이죠. 그래서 앞으로 갚을 거를 예상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죠.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금을 쓰고 이제 나중에 돌려준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상환을 거부한다라는 얘기는 미국이 아무리
어떤 그 입장이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약속이죠. 신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를 무시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상환을 안 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현실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만큼 약간 여러 가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다시 재점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국제 신용사회는 거의 뭐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현상까지 가는 분위기고요. 특히 뭐 물리적 충돌까지 나오기 전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까지 드는데 그만큼 지금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게 되면 또 미국의 달러와 가치는 또 폭락하겠죠. 그런 어떤 미국이 과연 신용 등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일 텐데 괜찮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화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흐름들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1조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았죠. 근데 계속 어떤 보유량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축통화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흐름들도 중국 입장 쪽에서는 변화를 시킨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금과 같은 대체 통화를 좀 더 강화시키기 시작하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도 밝혔듯이 기축통화 관련된 쪽의 변화를 위해서 디지털 화폐 쪽도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커지는 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련돼서는 계속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오늘이죠. 오늘 또 관련된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미국과 중국이 전화상, 유선상으로 만나긴 힘드니까요. 코로나19 사태 핑계겠지만 유선상으로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만큼 그 감정 싸움은 이어지되 또 다른 줄다리기가 또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아마 어떤 한쪽이 끌려가는 쪽으로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선거와 관련된 특히 정치와 관련된 쪽에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압박을 가하는 흐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 쪽이 지금 관세 전쟁과 관련돼서 지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약속했던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쪽에서 계속 수입 쪽에서 이어진다. 즉 농산물 구매가 계속 명분이 유지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미국 쪽에서 명분이 살짝 이뤄지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크게 또 부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질 화웨이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또 전화통화 관련된 유선 협상 얘기들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우려보다는 또 재점화가 확대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또 하나 신경 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겠죠. 이런 쪽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혜주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도 벌써부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한번 드렸었죠. 특히 지금은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당정청은 한 몸이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할 때 오히려 속도감이나 정책의 강도가 세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테마주는 정책 테마주죠. 정치 테마가 아니라 정책 테마주는 오히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해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으로 한마디만 얘기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과거에 이제 경기에 관련된 쪽을 부양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아는 뭐 뉴딜 정책 관련된 인프라를 강하게 이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운 산업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고용과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창출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 전주기에 대한 인프라 강화, 데이터 얘기가 상당히 이번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를 산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 활용 확대, 5G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좀 더 데이터를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집한다라고 하게 되면 5G 인프라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이 구축에 대한 얘기들, 게다가 융복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의 산업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갈 때 새로운 산업만 달리는 게 아니라 신산업과 관련돼서 기존 산업과 같이 융합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또 창출해낸다라는 관점들인데, 이게 상당히 개념은 괜찮아도 앞으로 대한 파장은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AI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AI가 잘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관련돼서 가장 큰 핵심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관련된 쪽이 가장 많이 늘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얼만큼 잘 수집하고 이를 잘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깔릴 수 있는 인프라를 얼만큼 잘 만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쪽에서 앞으로 저도 계속 종목들을 찾아볼 겁니다. 근데 지금 막상 국내에서 수혜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관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AI 관련주, 빅데이터 관련주들은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껍데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인 종목들은 아직 수혜로 받는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이제 비대면 산업 육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한 기반 조성, 클라우드나 사이버 안전망 강화, 그래서 보안 관련주도 어제 움직였던 내용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대면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대표적인 게 원격 진료나 비대면 진료죠.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 의료법 개정이 좀 필요하고 의료진들의 반발이 상당히 커질 걸로 보여지는 만큼 생각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국면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SOC 디지털화, 그러니까 즉 사회 간접 자본을 디지털화 시킨다는 얘기인데, 노후 국가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물류 서비스를 체계를 구축한다. 말은 멋있습니다만 아직도 구체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가장 정책적인 부분들 쪽에서 기대감이 높이는 측면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즉 얼만큼 재정을 투입을 해서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만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 대책으로 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산업적인 대응과 변화는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좀 더 구체화된 시각과 방안들이 조만간 나오겠죠. 그 부분을 보고 좀 더 확실화된 테마주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에 어떤 관련된 SOC 투자와 관련된 정보 입장 쪽은 딱 5G와 데이터 이 두 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시간 가지면서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만큼 수혜 종목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 다시 기회가 되면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 종목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다 이렇게까지 불렸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른바 도박 개미가 새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네, 저는 도박개미는 아닙니다만 네, 요즘에 좀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다시 한번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의 패턴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급락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기회네, 종목이 싸네, 그러면서 들어오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특수하게 예탁금도 급증하면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같이 가세될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은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저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더 하락해서 물리든 아니면 돌아가면서 바닥을 만들었던 간에 매수세가 개인 쪽에서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보통 보면은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그래도 충격을 소화하고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와, 나 잘 샀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매 잘하는 거다. 실력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우쭐한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사서 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수익이 뭐 10%나 20% 정도까지 나오면서 지수도 반등 나오고 그러면은 약간 좀 자아에 도취되는 상태가 나옵니다. 즉 시장의 맛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한 1800선이나 1700선, 1800선 뭐 이런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빠질 거야 생각하면서 또 매도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챙기고 보자. 내 계좌에 돈이 챙겨놔야 내 돈이지. 양관점 쪽에서 주식을 정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한 단계 더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안 빠질 기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살짝 당황하죠. 근데 한번 자금이 들어와서 한 10%, 20%만 먹고 바로 정리를 하고 나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게 내가 시장도 운도 좋았기보다는 내가 실력이 좀 예전보다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한번 대응해볼까라는 관점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한 단계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빠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인버스 관련된 쪽에 ETF죠. 이쪽에 대한 투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안 빠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 또 레버리지 ETF에 또 손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다가 하루 이틀 또 정체가 되거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또 유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원유 관련된 ETF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개인들 입장이나 아니면은 매매를 하는 입장 쪽에서 약간 좀 시장 ETF,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된 쪽에서 좀 더 레버리지가 큰 쪽을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차라리 아예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을 하면 좋겠는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제약이 있죠. 뭐 예탁금 제약이라든가 교육을 받는 게 폐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접근할 때 시장의 방향성과 대응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ETF 쪽으로 많이 매매가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시장의 방향성은 누구도 모릅니다. 앵커님도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고요. 시장의 어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가면서 그에 따른 기업들을 매매하면 기업들과 쉽게 말씀드리면 동행한다고 해야 되겠죠. 기업들과 같이 실적의 변화를 보면서 그에 맞춰서 어떤 기업들의 가치를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현실입니다. 그게 또 중요한 투자의 방향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어떤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 결과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같이 ETF 쪽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조 원대, 유가증권 시장의 많게는 거래대금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왜곡이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ETF 쪽이 조금 더 비싸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거래가 들어갑니다. 즉 레버리지가 좀 많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좀 잠깐 장중에 지켜봤다가 오히려 눌러버리죠. 그래서 선물 매도라든가 이런 쪽을 동원을 해서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거기다가 또 인버스 쪽으로 많이 몰려간다 그러면 장중에 밀렸다가도 오후장에 끌어올리고 하고 하는 오히려 차익 기회의 빌미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동학개미 운동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자제하시고요. 웬만하면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 차라리 그냥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테마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에 매매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은 정치 테마주까지도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체가 없는 ETF 쪽으로 매매를 하다가 다치느니 오히려 지금 유동성이 좀 풍부한 흐름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 테마 흐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리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일단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의외로 좀 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 매수세도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시장의 개인의 매도 강도가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또 반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로 살짝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풍부한 유동성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 장세,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테마 장세 흐름들이 더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쪽을 좀 더 챙기고, 어떻게 단기적으로 올라간 테마나 종목들이 있으면은 약간 2, 3일 정도 올랐다고 하게 되면 또 순환매가 들어가죠. 그런 흐름들도 충분히 이어지면서 순환매도 대비를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오히려 수익을 더 안정적으로 지금 장세에 맞게 끌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독일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20일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에 독일 헌법재판소가 약간 태클을 걸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탈리아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 내 기관인 헌재가 22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서 이제 곤란하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헌재는 전날 22에 공공채권 매입 프로그램이죠. PSPP에 대해서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를 활성화에 적절한 조치인지 연단 분석이 없었고 20일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일부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공공채권 매입 프로그램과 그 20의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한 어떤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의회가 이 PSPP에 대해서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실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장기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 손실, 또 좀비 기업에 대한 양산, 또 자산 매입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을 짚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PSPP는 이제 22가 국채 등 이 공공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한 대표적인 22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이 22가 이 PSPP로 매입한 채권은 2조 유로가 넘는데요. 헌재는 22가 채권 매입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3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기간에 소명하지 못하면은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20의 PSPP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분데스방크는 유로존 회원 중앙은행 가운데 PSPP로 가장 많은 채권을 매입해 왔는데요. 독일 헌재 이번 판결은 2018년 PSPP의 정당성을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 결정과 좀 배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22가 이 PSPP를 실행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판결했고요. 우선 지금 유럽 법학자들을 인용하면서 좀 얘기했던 내용이, 이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부여하는 회원국 법원의 판결은 좀 처음이고, 이는 유로존 법의 어떤 그 통일된 적용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현 유럽사법재판소의 한 그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헌재는 22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물로 선을 그었고요. 22와 다른 회원국들은 독일 헌재의 판결에 블록 내 공공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꺼려온 독일 정부나 아니면 의회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면서 비판했습니다. 우선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얘기했던 부분은 헌재는 22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이 날을 세웠는데요. 또 여기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22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 이제 유럽사법재판소의 독점적 총재하에서 위임장 행사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응책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좀 취해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탄탄한 독일로서는 이 부채가 많고 재정이 부실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부담을 함께 진행을 꺼리는 부분이다 라는 그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판결에서 독일 헌재와 이 ECB 사이에 끼인 이 분데스방크는 3개월간 이 PSPP 정당성을 입증하는 작업을 지연하되 ECB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분데스방크 사장이죠. 이 옌스 바이드만 사장은 현 ECB 평의위원이기도 합니다. ECB가 앞서서 이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7,500억 유로 규모의 국채와 또 회사채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이번 판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결론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해서 여러 업종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공유 경제, 에어비앤비와 우버와 같은 공유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그리고 직접 접촉을 피하는 언택트가 유행하면서 이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 경제 업체들의 사업 모델 자체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업체죠. 이 우버, 리프트, 그리고 주택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크 공유 경제 업체들이 이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존폐기로까지 내몰렸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우선 25% 감원을 발표한 데 이어서 우버가 14% 인력 감축을 좀 발표했습니다. 우버 최고 경영자죠. 이 다라 코스로샤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14% 수준인 3,700명을 감면하고 자신은 올해 기본급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부분까지도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도 이 추가 감원도 좀 예고를 했는데요. 이날 감원은 어떤 광범위한 비용 절감 방안의 하나라면서 앞으로 2주 안에 구체적인 비용 절감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각 비용, 또 모든 비용, 여러 가지 전체적인 비용을 회사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시나리오로 점검하고 있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우버의 경쟁사죠.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규모 손실을 좀 공개했는데 우선 9억 5,570만 달러 매출에 이 3억 9,810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1분기 순손실 규모가 11억, 작년 1분기 순손실 규모가 우선 10억 달러인데 물론 이 수치보다는 개선됐지만 적자의 행진은 좀 멈추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리프트는 또 내년 말까지는 적자를 탈출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접었고 올해 실적 전망도 좀 철회했습니다. 리프트는 또 1분기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이용자 수가 4분기 때 2,290만 명에서 올해 1분기에는 2,120만 명으로 줄었다라고 리프트는 공개했습니다. 또 작년 3월이죠. 이 상장한 뒤 IPO 상장한 뒤에 첫 번째 전분기 대비 감소세 한 뒤에 이 첫 번째 전분기 대비 감소세로 이 코로나19 여파가 사용자 수 감소를 좀 부르고 있다는 부분을 리포트 쪽에서는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 주택 공유 업체죠.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 직원의 7,500명의 4분의 1 수준인 약 1,9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당초 올해로 예정된 IPO가 사실상 연기됐고 위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에어비앤비와 좀 비교가 되는데 어떤 이제 IPO가 진작에 지소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지금 존폐 기로가 지금 위어크는 더 심각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 공유 경제 선두 주자인 우버의 감원 칼바람을 시작으로 이 관련 업계 구조 조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프트뱅크가 사무실 공유업체 위어크 투자를 거의 끊으면서 이 오랜 적자 행진에 염증을 느낀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투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와 브라질 등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의 위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심각합니다. 우선 터키, 브라질 이쪽도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지금 현재 심각한 거는 이제 아르헨티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9번째 채무 불이행 수순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 같은 경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터키 라리아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달러당 7.1914리라로 지금 그 장을 마감한 적이 있었고요. 우선 지난 7일이었죠. 장중에 7.1위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2018년 8월에 7.236리라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이 환율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브라질의 헤아라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달러당 7일 헤알까지도 좀 올라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연초와 비교하면 거의 42% 이상 상승했습니다. 역시 환율이 오르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신흥국 통화가 평가 절하에 빠지면서 이 평가 절하된 통화가 취약한 신흥국이 어떤 재반등하는데 가장 큰 지금 현재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이 통화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은 이 신종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에 따른 불확실성이 등 큰 국가를 중심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터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13만 명이 넘어서면서 중동 지역 최대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나 실업 증가,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 리라화 가치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라질도 심각한 상황인데 브라질도 이 코로나19의 뒤늦은 확산이 어떤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부추기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만 지금 7,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난 5일에만 어떤 10개 도시가 거의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같은 날 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국가신용 등급을 WB- 유지하면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고요. 이렇게 좀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는 좀 대응에 나섰는데 터키 이제 쪽에서는 참 리라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은행에서 리라와 관련 거래를 일부 제한했고요. 우선 터키 재무부 장관은 터키의 어떤 GDP가 올해 증가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던 IMF의 전망을 좀 부정하긴 했지만 하지만은 이렇게 그 리라화에 대한 투기를 제한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문제가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저 수준이던 이 3.75%의 기준금리를 3% 낮췄고요. 당초 시장에서는 인하폭이 0.5% 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경제 상황 예상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 부채 수준 같은 경우에도 이 신흥국을 흔드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채권단과 이 채무 재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달 650억 달러, 약 80조 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위해서 채권단의 채무 상환의 3년 유예, 또 이자 62%와 원금 5.4%의 삭감 등을 제안했는데, 하지만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최근 물리에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외신들은 이제 정부가 제시한 협상 기한이 8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양측이 디폴트는 피하려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기점은 어떤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이번 달 22일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번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 말씀드리면 이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말씀드렸던 이 터키, 브라질 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나 레바논, 이 잠비아 같은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로 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현금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흥국 위기도 문제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제2차 무역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우선 최근에 좀 이슈가 이 중국 쪽에서 오히려 지금 이 무역에 대한 분쟁을 좀 약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 쪽에서는 최근에 이 무역 협상, 1차 협상 쪽에 나왔었던 이 미국 대두를 무리 없이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걸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을 좀 촉진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문제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밝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중국은 대두 1,779만 2천 톤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품이 355억 6천만 위안인데, 규모가 거의 1.1배 수준으로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밝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렇게 대두에 대한 수입에 대한 보도를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중국 정부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미국과 중의 갈등 속에서도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향후에도 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 중국이 미국산 상품 구매 합의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시했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 연구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중단 상태인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비관론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약 1주나 2주 이내에 보고하겠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 같은 중국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도입한다면은 중국의 반발과 함께 어떠한 이단기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역 협상 타결에 있어서 어떤 미국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부분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두에 대한 수익을 잘 하고 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긴장하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결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낮까지 전국의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저녁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라도, 경상 내륙에는 최고 80mm,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내일까지 전라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쪽 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 대전과 광주 24도가 예상되고요. 동쪽 지방은 강릉 19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 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중서부 지역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수원과 춘천 22도, 청주 2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저녁부터 흐려지겠고 낮 기온 18도에서 19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낮 기온 전주와 제주 24도,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3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토요일인 내일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